35년 식민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일제에 대한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 성과를 냈던 무장항일 투쟁이 청산리 대첩입니다. 일본 정규군에 맞서 값진 승리를 쟁취한 청산리 전투. 그 중심에는 탁월한 지도력과 애국심으로 대한의 백성들에게 독립의 씨앗을 심어주었던 김좌진 장군이 있었다. (1910년 8월) 일제는 한일 병합 조약을 맺어 외교권을 박탈하고 군대를 해산해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했다. 식민 수탈의 시작이었다. 일단 이제 1910년대 되면은 일제가 우리의 경제적인 야탈로 토지 조사 사업을 전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고주의 원칙에 의해서 신고한 땅은 인정해주겠지만 동양척시 주식회사지요. 총독부에서 몰수를 하겠다. 그런데 일제의 침략에 대한 우리 농민들이 가지는 순수한 감정은 저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게 하려고 보다는 약탈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니까 신고주의 원칙에 따른 토지를 신고하지 않으니 당연히 뺏길 수밖에 없게 되겠고, 그러면 농민들, 일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삶의 근거지는 땅인데 땅을 빼앗기고 난 뒤에 다시 여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쫓겨난 농민들은 간도와 연해주로 대거 이주했다. 독립운동가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1910년대 이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국외로 망명을 하고요. 그리고 서간도, 북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 기지들이 건설이 됩니다. 그 독립운동 기지들이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지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만들어지는 지역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만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간도, 북간도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들이 건설이 되고요. 독립운동가들의 항일 무장 투쟁은 간도를 중심으로 한 만주의 한인 마을이 기반이었다. 두만강을 건너 연길에서도 기차를 타고 13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밀산은 독립운동가와 여러 단체가 활동하기 적합한 곳이었다. 속칭 고려령이라고도 불렸던 한흥동은 이상설, 이승희 등이 토지를 매입해 만든 마을이다. 한흥동이 약 4년 동안 존재를 했는데 이승희 선생님이 100여 호의 저민겸 농가를 모집해서 여기 와서 농사를 지으며 그다음에 청년들을 모집해서 군사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꾸려서 저민겸 부대 배양도 하고 여기에 사관학교를 세웠는데 홍범도 장군이 여기 와서 교포를 잡고 일제강점기 밀산은 대표적인 항일 투쟁의 본거지였다. 나중에 20년도에 봉오동 전투, 청산전 전투에서 그렇게 일본 정규군에 맞서서 대승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본 기저가 바로 이 한흥동 마을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17년 9월 만주로 향하는 경의선 철도에 몸을 실은 한 청년이 있었다. 대한광복회의 일원으로 간도 파견을 자청한 김좌진이었다. 국내에서 대한광복단이 그 일본에 발각이 돼서 이제 와해가 됩니다. 독립자금을 보내줄 그런 길이 차단됐잖아요. 이때부터 김좌진 장군이 이제 홀로 서기를 하지요. 중대한 책임을 맡게 되는 거지요. 1918년 요 시기에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좌진은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는 방법은 군대를 양성해서 전쟁을 벌여서 찾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독립을 향한 끓어오르는 열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청년 김좌진은 먼저 도착한 서간도에서 신흥무관학교 교장 이세영과 짧은 만남을 가진 뒤 북간도로 향했다. 당시 북간도 길림성에서는 비밀리에 중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 대한 독립을 선포할 위대한 선언문이 애국지사들에 의해 세상으로 나올 작업이 한창이었던 것. 우리는 이 독립선언서를 무오년에
발표가 됐다고 무호독립선언서라 그러는데 김인연이 1919년이고 무호년이 1918년인데 동경에서 있었던 28 그 학생 그 독립선언서보다 더 앞선 최초의 독립선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39인이 우리 민족 대표 39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그 항일 무장투쟁의 극점을 향해서 북만주 지역에서는 달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서인 무호 독립선언서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무력 사용도 불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당시 네로라 하는 인물들. 김좌진도 어깨를 나란히 했다. 사실 김좌진이 대한독립선언에서 서명을 할 때는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독립운동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표적인 대한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단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광복회였고요. 이 김좌진은 이 광복회 만주 책임자로 임명이 된 거거든요. 국내 독립운동단체의 책임자로서 이제 서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력 항쟁의 결의를 다지며 대한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김좌진은 무장 독립운동단체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길림 군정사에 가입해 참모로 활동하던 그에게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온 것도 그 무렵이었다. 20년 12월 달에 밀산에 와서 그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한 다음에 그 부대들이 대부분 부대들이 다 어디를 넘어가는가 하면 소련을 갔습니다. 소련을 갔는데 서일만은 여기 남아서 뭐 했는가 하면 돈병제를 실시하면서 농사를 짓고 부대를 훈련해가지고 다시 재조직을 준비를 했지요. 경술국치 직후 북간도로 망명해 중광단을 조직한 서일은 독립운동가이자 대종교인이다. 1909년 나철이 만든 대종교는 을사늑약으로 국권이 기울어지고 일제의 종교 탄압이 거세지자 만주 북간도 삼도구에 지사를 설치했다. 이 지역은 백두산 밑에 이게 그 우리 민족의 성산이란 그런 뜻도 있고 그 한국하고 이 일제 식민 통치하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이고 그 밑바탕에 또 우리 한인 사회가 이게 형성돼 가지고 또 그러니까 화령면 정부하고도 그 이게 중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으로 여기다 설정한 것 같습니다. 이후 1914년 백두산 북쪽 청파오 인근으로 총본사를 이전해 만주를 무대로 교세를 확장했다. 당시 무장투쟁의 구심점이었던 대종교에 일제의 탄압이 집중되자 교인들은 이곳에 몸을 숨기며 항일투쟁을 이어갔다. 이 대종교는 1920년대 만주 항일 무장투쟁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교이면서 무장투쟁을 지원했던 종교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김좌진 장군도 대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또 거의 신도다시피 그렇게 항상 애착을 가지고 대종교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김좌진은 명문가인 안동김 씨의 후예로서 80여 칸의 집에 노비가 30여 명이나 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무술 연마와 병정놀이에 병서만 읽을 정도로 군사지식 습득에 몰두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에 그 홍주의병이 홍성에서 대단히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홍주의병의 의병장을 지냈던 분이 바로 김좌진 장군의 그 집안 분이었고 이런 지역의 어떤 독립 사상이 상당히 강했던 이런 분의 그 피를 타고난 그 후손이다. 틀에 박힌 학문보다는 동네에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던 소년. 어릴 때부터 힘이 장사였고 남들보다 우월한 체격 조건을 갖춘 소년 김좌진은 영웅을 꿈꾼 풍운하였다.
김좌진 장군은 책상에 앉아서 그 조용히 공부하는 분위기하고는 그 다르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그래요. 아주 힘이 무척 셌다고 그럽니다. 그 병정놀이 할 때도 꼭 대장 역할을 하셨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대장기를 만드는데 깃발을 만드는데 깃발에다가 글씨를 새겨 넣으셨는데 그 글씨가 억강부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준다.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란 김좌진이 고된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집안 어른이시자 스승이었던 지산 김복한 선생이 가졌던 정신세계, 항일정신, 절의정신, 무엇이 국가의 충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지 않았을 까 없을 것이고 그 의병들이 일제의 칼날에 의해서 모두가 다 막 무참히 죽고 다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1905년에 대한제국의 그 육군 무관학교에 입교를 해서 거기서 한 2년간 정규 과정을 밟습니다. 그 과정이 이 굉장히 큰 역할을. 무관학교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온 김좌진은 서울에서 활발히 전개되던 계몽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교육운동을 시작한다. 1910년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지요. 그래서 애국계몽 운동이라든지 교육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김좌진이 안동 김씨거든요. 그 안동 김씨 문중에서는 문중학교고요. 이 안동 김씨 문중에서 운영했던 대표적인 학교가 호명학교고 김좌진이 호명학교에 참여를 하죠. 학문의 정진에서 세계의 맹주가 되자 이런 취지의 위국가를 부르면서 100여 명 학생들이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이 지역에서 호명학교가 가지는 위상 역할은 클 수밖에 없겠죠. 김좌진이 이제 첫 민족운동의 길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노비 해방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당시의 시대상을 봤을 때 굉장히 혁명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10년 일제에 의해 조선이 강점되자 김좌진은 독립운동에 투신해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주로 군자금 모집과 대한광복회 활동이었다. 일단 자금이 있어야 군자금이 있어야 무기도 조달을 하고 병사들도 훈련시키고 그들을 숙식을 제공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 독립자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독립자금을 이제 모금하기 위해서 서울로 갑니다. 근데 이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장 활동 거점들을 만들어요. 아지트를 이용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던 김좌진은 일본 헌병에게 체포돼 징역 2년을 선고받는다. 출소 후 그는 그의 인생에 특별하게 남을 한 단체와 인연을 맺게 된다. 광복회는 만주에 이제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독립군을 양성을 하기 위해서 만주 본부를 두고 있었거든요. 당시 사령은 이제 박상진이었고 부사령은 이진용이라고 그 만주의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 그 임무를 띠고 대한광복단에서 파견을 나가 있었는데 이분이 일본 경찰에 그 중국에서 검거가 됩니다. 이진용 그 부사령의 후임으로 당신이 가서 중국에 우리 독립군 기지 건설을 하는 이런 막중한 책임을 좀 맡아다고 해서 중국으로 건너가지요.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서일과 김좌진이 이끄는 대한정의단은 북로군정서, 즉 대한군정소로 개편됐다. 총사령관 겸 사관 연성소장의 김좌진, 사단장 겸 교관은 김규식, 연대장 겸 교관에는 이범석이 임명됐다. 대한군정서는 서로 군정서와 함께 독립군의 양대 주축으로 자리 잡았다. 북로군정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정부 산하에 정규 편제로 그가 계속 편제가 되어 있는 그 하나의 군사 대오입니다. 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서일 총재나 그 지역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추대가 된 게 아니고 다 상해 임시정부의
상호 이렇게 교감을 있는 가운데서 총사령관직에 있었고요. 국내에서 일본군과 싸울 때는 그 아주 취약했는데 무기가 그 북로 군정서 때부터는 그 러시아 쪽에서 신식 무기를 도입을 해가지고 많은 무장을 했죠. 심지어는 그런데 이제 그런 기록들이 일본 측 정보 자료거든요. 북로 군정서에는 그 1920년에 독립군이 1,600명이었는데 총이 1,300종, 권총이 1,200종, 기관총이 7문 이런 그 무장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무기 조달 역할까지도 백이하 김정일 장군께서 대한정의단에서 참여하면서 그 사령부 역할에 책임 맡았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는 것이고, 물론 거기서 이제 대한군정서로 참여를 하시면서 무장항일 투쟁에 적극 나서시게 되는 거죠. 대한군정서는 북간도의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사관학교를 세웠다. 왕청현 십리평에 세운 사관연성소가 그것이다. 사관연성소가 있던 십리평 산기슭은 연병장처럼 넓고 비스듬한 평지로 군사훈련장의 제격이었다. 이 지역 지금 이름 자체가 십리평이라고 합니다. 산속에 십리 정도 된 평범한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때 독립군을 양성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라든가 이러한 양식들, 그리고 우리가 군 양미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예. 생도는 주로 대종교의 청년 신도와 명동학교 학생들이었다. 이곳에서는 주로 군사교육과 세계 각국의 독립에 관한 역사를 가르쳤다. 우리 신흥무관학교랑 똑같은 개념인데 존속 기간이 좀 짧았던 것뿐입니다. 3월에서 9월까지니까 한 6개월 정도 속성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사, 군사학, 그러니까 지금 사관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들 다 군사학이 기본적이겠죠. 그래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군사학이고요. 군사훈련은 구한국 군대식 방법을 기본으로 약 10,000제곱미터 크기의 연병장 2곳에서 매일 실시했다. 일본군 모형을 만들어 총기 사용을 익히게 하는 등 생도들의 군사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했다. 이를 주도한 이는 김좌진이었다. 첫 졸업생은 289명이었다. 그래서 이 사관연성소에서 졸업한 300여 명의 독립군들이 교성대라는 조직으로 편제가 되고요. 대한군정서군의 핵심 세력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군정서는 청산리 전투를 벌일 때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단체 중에서 최정예 부대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대한군정서의 무장투쟁 활동들은 대부분 성공을 거뒀고 최고의 공로자는 김좌진이었다. 숨겨진 공로자들도 있었다. 바로 제만 한인 동포들인데 이들은 당시 대한군정서와 매우 끈끈한 관계였다. 제만 동포들은 대한군정서가 독립군을 양성하고 무장투쟁 준비를 해나가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무기 구입이었다. 당시 러시아 내전에 개입했다가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귀국을 서두르던 체코슬로바키아 군대는 휴전협정으로 쓸모없어진 무기를 처분하고자 했다. 마침 독립군은 무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 체코군의 일부 병사들은 자신들이 보관하던 무기를 대한군정서에 판매하기로 한다. 거래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깊은 숲속에서 한밤중에 이루어졌다. 제만 동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무기를 날랐다. 또 산길로 일본군 피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 아마 노자 정도를 주고
그리고 또 일본군의 행패가 조선을 점령하고 중국 만주까지도 점령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동병상련식의 동정심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 준비를 마친 대한군정서가 결전을 앞두고 있을 즈음 뜻밖의 사건이 터졌다. 1920년 6월에 일어난 봉오동 전투다. 두만강에서 약 15km 떨어진 봉오동은 고려령의 험준한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장장 수십 리를 뻗은 계곡지대다. 이곳에서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과 연합부대는 일본군 추격대를 공격해 큰 피해를 입혔다. 봉오동 전투 패배 후 일제가 독립운동단체의 탄압 수위를 높이자 대한군정서도 근거지를 떠나 왕청현으로 이동한다. 그 봉오동 전투를 당했던 일본군 입장에서는 이 만주 지역에 퍼져 있는 독립군들에 대해서 탄압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 지역은 당시에 중국 영토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일본군 정규군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방법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적단, 이 장강호라고 하는 사람을 그 중국 마적단을 이용을 하는 거죠. 1920년 10월 2일 새벽, 중국 마적단 수백 명이 살인과 약탈을 저지르고 훈춘의 일본 영사관을 불태웠다. 일제는 마적토벌이라는 구실로 군대를 출동시켜 200여 명이 넘는 조선인을 학살했다. 그러니까 간도로 출병을 했을 때 국제적 비난, 중국 땅이지 않습니까? 중국 땅이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문제, 또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간도에 출병한다라는 어떤 공식적인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명분이 바로 이 청산리 쪽으로 향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우리 독립군 김다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안무의 장군의 그 국민해군, 기타 또 작은 군사대호, 연합부대에 의해서 거기서 이제 대규모 전투가 약 일주일 간격으로 일주일간 10여 차례에 걸쳐서 전투가 발생이 된 거죠. 훈춘 사건 이후 일본의 탄압을 피해 백두산 지역에 새로운 기지를 세우려던 대한군정서는 청산리로 향한다. 중국 백두산 동북 쪽에 있는 청산리는 산세가 험하고 복잡하며 산악 뒤편으로는 울창한 숲이 조성돼 있다. 또한 조선인이 많아 독립군이 은신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었다. 비전투원들과 전투 요원으로 편성된 2개 부대는 각각 김좌진과 이범석의 지휘 아래 청산리 백운평 계곡 양쪽에 매복, 전투 준비에 돌입했다. 대한군정서군의 집중 포화에 일본군 전위부대 200여 명이 전멸했다. 일본군은 유리한 지형을 이용한 독립군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백운평에서 시작한 전투는 엿새 동안 계속됐다. 이범석은 청산리 전투를 이렇게 회고했다. 최대 승전은 어랑촌 전투입니다. 사실은 대한군정서군의 열세였었어요. 열세여서 계속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홍범도 연합부대가 지원을 해서 최대의 승전을 거둔 전투가 어랑촌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청산리 전투를 이끌었던 백야 김좌진 장군을 비롯한 이 지휘관들의 리더십이 크게 작용을 했고, 김다진 장군의 어떤 그 강한 능력한 리더십. 우리도 일본군 연대 병력을 괴멸시킬 정도의 전략과 전술을 구비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렇다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을 것이고요.
백두산으로 가는 길목, 청산리 전투 현장의 초입에 세워진 청산리 항일 전적 기념비. 높이 약 17m, 너비 약 25m의 화강암 비석에는 일본군과 싸우는 독립군들의 모습이 부조로 새겨져 있다. 기념비 뒷면에 새겨진 건립 취지문과 건립 이유. 청산리 독립전쟁은 어둡고 암울했던 신민제국주의 시대에 희망의 불씨를 심어준 한 줄기 빛이었다. 청산리 전투가 끝난 직후 일본군은 패전의 분풀이를 위해 약 4개월에 걸쳐 조선인 마을을 불태우고 재산과 식량을 약탈했으며 조선인들을 보는 대로 학살했다. 이것이 1920년에 벌어진 경신 참변이다. 중국 길림성 용종에서 서남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명동촌은 당시 북간도 일대의 대표적인 한인 마을이었다. 토벌군은 이 마을을 폐쇄한 후 명동학교를 불태웠다. 이 학교가 경신년 3번에 제일 먼저 토벌당하는 곳이죠. 17개입니다. 이 학교가 소각되는 게 그 가운데 지금 대표적인 거죠. 일제는 항일 사상과 향악 열기의 고조를 막고자 방화와 학살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해 조선인들을 탄압했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조선인들의 항일 의식은 더 강해졌고 경신 참변 이후 용종을 중심으로 많은 학교가 생겨났다. 이후 학교는 민족 정신과 애국 정신을 고취해 항일 투쟁의 역군을 길러내는 산실이 됐다. 그래서 용정학교가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불령 선인들의 양성소다. 그래가지고 용정학교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대부분이 학교를 다 불태워버리고 학생들, 학부모들 보는 대로 가차없이 잡아다가 살상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일본군들이 대규모 일본군들이 북만주 지역을 대병력을 투입하면서 토벌 작전들이 조밀하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이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일제의 대대적인 토벌 작전으로 독립군은 러시아의 자유시로 후퇴한다. 자유시는 러시아 제야 강변에 있는 마을로 현재는 스바보든이라고 부른다. 러시아어로 스바보다는 자유를 의미한다. 그때 당시 러시아가 내전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적군과 백군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러시아 적군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독립운동을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러시아 자유시로 이동을 하시는데 자유시 가서 항쟁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한 단계 위로 일제가 소련하고 타협을 보는 거죠. 독립군이 자유시로 모이게 된 데는 공산주의자 이동휘의 역할이 컸다. 그는 겉으로는 단일 지도부를 구성하자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독립군을 소비에트 적군 산하로 편입시키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편입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 소비에트 정부는 편입을 거부하는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독립군을 무차별 학살했다. 최대 500여 명에 이르는 독립군 병사들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고 900여 명이 포로가 됐다.
자유시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당한 부대는 청산리 전투에 참가했던 부대였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우리가 대승을 거둬서 무장투쟁사, 독립무장투쟁사에서 한 획을 그었지만 이 우리 동포들의 근거지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그러면서 동포들이 거의 그 전멸되는 그런 대참변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되죠. 자유시 참변은 김좌진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오직 조국의 독립만을 생각해온 그에게 자신들의 이권과 군권 장악에만 혈안인 공산주의자들의 행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었다. 자유시 참변 이후에 이제 독립군 단체들이 북만주 지역으로 다시 만주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독립군 통합 운동들을 벌여요. 대학 독립군단도 그런 개념일 수가 있어요. 한편 밀산에서는 자유시 참변으로 타격을 입고 재기를 준비하던 서일 총재가 자진 순국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소비에트 적군의 후원을 받은 토비 수백 명에게 훈련병들이 희생되자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자결한 것이다. 김좌진은 서일 총재를 대신해 대한독립군단의 총사령관으로 활동하며 조직 재건에 힘쓴다. 이때 군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곳이 당시 국내외에서 가장 큰 조직과 전국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보촌교였다. 지금 현재 학계에서는 보총교가 독립군자금으로 지원한 게 약 지금 현재 가치로는 약 1,000억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북로 군정서 김좌진 장군에게 약 5만 원, 즉 20억 원이 지급이 되고요. 당시 보촌교는 독립자금 지원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곳으로 일제 신민 권력으로부터 끊임없는 탄압과 회유 공작을 받았다. 이 김구 선생님께서 1945년도에 10월 달에 여의도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비행기 트랙에서 내리자마자 딱 했던 첫 마디가 우리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전라도 정읍 보총교에 많은 빚을 졌다. 그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곧 보총교가 항일 독립운동에 있어서의 어떤 위상을 한마디로 김구 선생께서 정의를 하신 거죠. 평가와 정리를. 자유시 참변 이후 독립군은 조직을 재정비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운동을 전개한다. 압록강 인근에서는 임시정부의 직할부대인 참의부가, 남만주 일대에서는 정의부가 결성됐다. 김좌진의 대한독립군단을 비롯한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단체들도 신민부를 결성한다. 신민부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둔전제를 시행하는 한편 북만주 지역 한인 사회의 안정을 위해 노력했는데 특히 아이들의 교육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였다. 해림에 6년제의 신창학교를 설립하고 15개 지역에 분교를 두어 재만 한인 자제들에게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시민부의 교육 활동은 북만주 지역 전역에서 조직적인 형태로 진행됐는데 이는 항일 의식과 민족 의식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이주 노동자들의 한결같은 바람이었다. 일제 강점을 피해서 식민지 조선에서 생활하기 싫다. 그래서 만주로 이주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인으로서 만주에서 생활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관심사가 자식들에 대한 교육이죠. 그때 그곳에 망명 생활을 했던 우리 그 지도자들이 민족 교육을 또 철저히 시켰고 그래서 그 용정학교, 용정촌 그런 주변뿐만 아니라 만주 일대에 수많은 우리 민족학교가 설립이 된 겁니다.
김좌진 장군이 중국에서 이제 동포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좌진 장군이 그 세웠던 학교가 뭐 한 20 내지 30여 학교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족운동의 출발이 교육자로서의 출발이었고요.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하면서도 교육 사업에는 항상 늘 관심을 갖고 학교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추진을 합니다. 독립군의 부활을 목격한 일제는 중국 군벌과 미스의 협정을 맺고 반격의 수위를 높였다. 굉장한 제약을 많이 받죠. 우리가 기댈 언덕이 바로 중국 군벌이나 중국 정부였는데 우리 한인 독립군들을 배신하고 조선 총독부 미스야 경무국장하고 이렇게 비밀 협정을 맺어서 우리 독립군들을 거세시키려고 하는 그 조치는 굉장히 참 뭐랄까요,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1927년 중앙집행위원장 김혁 등이 일제에 체포되면서 시민부는 내분에 휩싸이며 중심을 잃게 된다. 그러면서 이 시민부 그 지도부는요 2가지 노선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민정 부분을 맡았던 분들은 지금 중앙집행위원장이 체포가 되고 간부들이 체포되었지만 미래를 대비해서 한인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더 다지자. 군정부 책임자 대표적으로 이제 김좌진인데 김좌진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무장투쟁을 더 강화해야 된다. 신민부 안의 군정파와 민정파의 대립이 깊어지자 김좌진은 삼부 통합회의를 탈퇴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 혁신의회를 조직한다. 그러나 김좌진은 이곳에서도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었다. 공산주의자들 때문이다. 혁신의회 활동 기간이 끝나자 김좌진은 해림으로 돌아가 재기를 기약한다. 그러나 북만주 지역의 동포들은 과거 뜻을 같이하며 동고동락하던 때의 그들이 아니었다. 1917년 10월 달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그 혁명 중에서는 무산 계급의 해방, 피식민지 민족의 해방, 그런 우리 동포들 구미에 꼭 맞는 그런 구호를 내세웠지요. 김좌진은 공산주의 사상에 깊이 동조한 동포들의 민심을 다시 돌리고자 애썼다. 그러던 중 그의 독립 노선에 대전환이 일어난다. 제만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에서 활동하던 친척 동생 김종진과의 만남이다.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자치정부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주 한인들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래야만 이제 독립전쟁을 효율적으로 전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부분 치중들을 하거든요. 한족청연합회가 어떤 조직이냐면은 민족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연합회 성격인데요. 그러나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들은 자유주의 참변에서 보여주다시피 어떤 그 믿지 못할 그런 그 단체 조직 사람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한족 총연합회에서 배제를 시켰죠. 한족 총연합회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좌진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일은 제만 동포들의 경제 상황 개선과 민심 회복을 위해 농촌 자치 조직을 만드는 것이었다. 생활 훈련과 영농 방법 개선을 위해 순회 강연과 연극 공연을 하는 등 농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자 노력했다. 또한 농촌 자치 조직에서 생활하는 농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정미소를 설치해 운영했다. 이런 한족 총연합회의 노력과 시도들은 큰 성과를 거두었고 떠나갔던 민심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김좌진의 투쟁 노선도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우선하는 무장투쟁 노선으로 바뀌었다. 한족 총연합회가 그 지역 일대에서 우리 동포들에게 많은 그 지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만주 총국에서 자기들의 공산주의 활동과 사상을 전파하는 데 많은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정미소에 들른 김좌진은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발의 총탄에 쓰러진 김좌진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암살범은 정미소 직원, 배우로는 공산주의 계열이 지목됐다. 만주를 호령하던 항일 무장 독립전쟁의 전설은 그렇게 쓰러졌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일제 경찰에 의해서 회유된 우리 같은 동포이지만 공산주의 계열이었던 김봉환이라는 사람의 사주를 받은 박상실에 의해서 이 암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민족사의 큰 비극적인 사건이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해방 이후에 바로 해방 전국의 그런 소용돌이 그리고 또 한국전쟁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암시하는 하나의 단적인 그런 이념에 의해서 희생된 우리 김좌진 장군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충남 홍성에서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백야 김좌진 장군의 추모제가 열렸다. 오늘 우리는 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민족 계몽에 헌신하신 김좌진 장군님을 추모하고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 애족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행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김좌진 장군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애국애족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청산리 전투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10월 25일에 맞춰 매년 열린다. 홍성에 있는 그의 생가터는 현재 후손들의 역사문화 교육의 현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을 한탄하는 유언을 남긴 김좌진. 그는 가장 강력한 항일 무장 투쟁을 벌였던 민족 지도자로서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있다. 그의 유해는 1934년 국내로 송환됐다. 압록강을 건넌 지 17년 만이었다. 서대문 감옥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름만 듣던 김좌진 당신을 만났어. 그 후 당신도 총을 맞고 나도 총을 맞았는데 왜 나 혼자 살아서 오늘날 이 꼴을 본단 말이오. 당신은 영원히 되시어 우리 동포를 이끌어가는 나를 보호해 주시오. 그리고 땅 밑에서 당신과 만날 때 우리 둘이서 그 옛날 서대문 감옥에서 하던 말 다시 말해봅시다.